어떤 인사말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대에 특별할 거 없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전까지 남편과 함께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다가 몇 년 전에 은퇴했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고 있죠.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워서 다들 결혼시켰고요. 작은 딸은 작년에 결혼했고 큰아들은 3년 전에 결혼했는데 그때마다 정말 기뻤어요. 사위도 며느리도 참 반듯하고 똑똑해 보였거든요. 특히 며느리가 첫 만남에서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라며 90도로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삶에서 행복이란 늘 불행을 등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잘못 삐끗하면 곧바로 불행이 찾아오니까요. 인생사, 오늘은 제가 겪은 인생 가장 큰 고난이자 역경이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경기도에 있는 전원주택에 살면서 주 2, 3일은 서울 아파트를 오가며 지냅니다. 이전에 남편이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꽤 성공했거든요. 젊을 때부터 밤낮 없이 일한 덕분에 노후 준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뒀고 지금은 서울에 빌딩 몇 개를 임대 놓아서 매달 정기적인 수익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 건데 어쩐지 자랑처럼 들리는 것 같아 민망하네요. 어쨌든 이 모든 건 저와 가족들이 열심히 살았다는 걸 반증하고 그만큼 운이 따라준 감사한 일들이죠. 전원주택은 2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정원까지 만들어 놨다 보니 관리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 관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주 3회 오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는 50대 후반인데 10년 넘게 다른 집에서 일하다가 몇 년 전부터 저희 집으로 오시기 시작했죠. 사모님, 오늘은 2층 안방부터 청소할게요. 하면서 부지런히 또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참 믿음직했답니다. 처음엔 주 2회만 왔는데 일을 너무 잘해서 하루 더 늘렸을 정도예요. 저도 여사님이라 부르며 가깝게 지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강아지 2마리를 키우거든요. 나이가 좀 있는 푸들이랑 어린 말티즈예요. 얘들이 또 산책을 엄청 좋아해서 하루에 2번은 꼭 나가야 하거든요.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매일 산책시키기 힘들어하니까 남편이 이 펫시터를 구해보자 라고 제안해줬어요. 펫시터라고 일정 페이를 받고 반려동물을 봐주는 직업이 요즘 생겼더라고요. 시터님이라고 부르는 건 낯설고 어색하지만 일에 있어선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렇게 고심해서 고용한 청년이 반려동물 자격증이 있는 26살 대학원생이었죠. 아주머니, 오늘 코코가 공원에서 다른 강아지랑 놀다가 진흙탕에 뛰어들었어요. 제가 깨끗이 씻겨놨으니 걱정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매번 씩씩하고 꼼꼼하게 알려주는 게 성실해 보여서 꽤 오랜 시간 함께하는 중이었죠. 운전기사님은 60대 초반이신데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10년 동안 일하다가 은퇴하시면서 저희 집 운전을 맡아주셨죠. 오늘은 강남 가실 때 올림픽대로 말고 강변북로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뉴스 보니까 사고가 났다네요. 기사님도 이런 식으로 믿음직스럽게 잘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가끔 제가 기사님 커피 한잔하고 가세요 라고 하면 아니에요 사모님 전 괜찮습니다 하면서 극구 사양하시는 내향적이지만 예의 바른 분이죠. 그리고 대학생인 조카도 자주 와요. 동생이 경상도에 사는데 조카가 경기도에서 대학을 다니거든요. 학교도 본인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야에서 유명한 곳으로 갔는데 성적도 좋고 야무진 아이예요. 이모, 나 중간고사 기간이라 도서관 자리가 없어. 이모 집에서 공부해도 돼? 하면서 일주일에 2~3번은 꼭 오더라고요. 2층 방 하나를 아예 조카 공부방으로 만들어줬죠. 공부 끝나고 내려오면 이모 배고파. 뭐 먹을 거 없어? 하면서 냉장고를 뒤지는 게 딱 동생 어릴 적을 보는 것 같아 귀엽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드나들다 보니 집이 늘 북적북적했죠. 그때만 해도 이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지만요. 사실 저도 사람 좋아하고 집에 사람 많은 거 좋아해서 오히려 즐거웠거든요. 사람 사는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랑 막걸리도 한 잔씩 하면서 수다도 떨고 대학원생 시터한테는 요즘 공부는 잘 돼가요? 라고 하면서 일자리 정보도 주고 인생 선배 노릇도 하고 그랬답니다. 일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집에 자주 왔어요. 그중 며느리는 대형 로펌의 법무팀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처음 아들이 소개해준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죠. 보통 여자들은 본인들이 알아봐둔 분위기 좋은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이 아이는 어머님, 제가 일하는 로펌 근처 호텔 라운지에서 뵙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제가 점심시간이 짧아서요 하더라고요. 당돌하다 싶었죠. 만나보니 정말 프로페셔널한 느낌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전 김송미라고 합니다. 지금은 계약서 검토하고 법률 자문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라고 하면서 명함을 건네는데 그 유명한 로펌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정말 잘 만났구나 싶었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며느리는 남달랐어요. 예물이나 예단 얘기를 할 때도 어머님, 요즘은 이런 거 간소하게 하는 추세예요. 저희는 실속 있게 준비하는 게 어떨까요? 하면서 오히려 쓸데없는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고요. 혼수도 저희가 살 아파트에 맞춰서 실용적인 것만 장만하겠습니다. 하면서 알뜰하게 준비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때 우리 며느린 벌이가 좋은데 돈 욕심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아껴 쓰려고 해. 라고 자랑했었죠. 사돈은 상견례 때와 결혼식 때 딱 2번 봤었는데 그때마다 말씀이 없으셔서 낯을 가리는 조용하신 분들인가 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살뜰히 잘 사니 사돈이 생각나면서 며느리가 부모님을 닮아서 거치장을 신경 쓰지 않는 실속파였구나 싶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휴일에 집에 찾아와 어머님, 제가 금융 서류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이런 건 제가 전문이니까요. 하면서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 집 재산 현황을 며느리가 알게 됐죠. 어머님,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관리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세금 신고나 임대차 계약서 관리도 복잡하실 텐데 하면서 걱정하더라고요. 괜찮아, 세무사한테 맡기고 있어 했더니 그래도 가족 중에 법률 전문가가 있으니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드릴게요.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도 우리 정말 복받았다. 며느리가 이렇게 야무지니 하면서 좋아했고 작은 딸도 엄마, 새언니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 오빠한테 과분할 정도야. 라고 했죠.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런 며느리를 싫어할 이유가 있겠어요? 친구들 만날 때마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대형 로펌 다니는데도 시댁일에 이렇게 신경 써줘. 전문 영어로 뭐라 하면서 세금도 아껴주고 하면서 입에 침 마르게 자랑했었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화롭던 우리 집에 처음으로 도둑이 든 거예요. 아니 그땐 도둑인지도 몰랐죠. 거실 서랍장에 넣어둔 현금 2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그날 아침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청소하다가 사모님, 여기 서랍에 보통 뭐 두세요? 오늘 보니까 텅 비어있는 채로 열려있던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급히 쓸 일이 있어서 분명히 전날 밤에 은행에서 찾은 현금을 넣어뒀거든요. 거기 돈 넣어뒀는데? 하면서 서랍을 확인해 보니 정말 깨끗하게 비어 있었어요. 혹시 청소하면서 다른 데로 옮기신 거 아니에요? 물어봤지만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사모님. 전 서랍 안은 절대 안 만져요. 그냥 겉만 닦았어요. 하더라고요. 그 말투와 표정이 너무 당황스러워 보여서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죠.
그날 집에 있었던 사람을 따져보니 가사도우미 아주머니, 강아지 산책시키러 온 펫 시터, 그리고 공부한다고 잠깐 들른 조카딸이었어요. 점심때쯤 조카딸한테 전화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은지야, 네가 어제 공부하러 왔을 때 거실에 내려온 적 있니? 응, 이모. 물 마시러 한번 내려갔어. 왜, 무슨 일 있어? 조카딸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없이 맑아서 의심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학교는 잘 다니고 있지? 하면서 대충 넘어갔죠. 펫 시터한테도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강아지들 산책 잘 시켜줘서 고마워요. 혹시 거실에 뭐 두고 간 거 없어요? 일부러 돌려서 물어본 거죠. 그러자 아니요, 아주머니. 제가 뭘 두고 갔나요? 혹시 제 물병 있으면 다음에 가져갈게요. 라고 평범한 답장이 왔죠.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에이, 뭐 20만 원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당신이 다른 데 뒀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저도 그래, 뭐 내가 착각했나 보다 하면서 넘어갔죠. 큰돈도 아니고 괜히 의심해서 집안 분위기 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또 일이 터졌어요. 이번엔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짜리가 없어진 겁니다. 이건 정말 확실했어요. 책상 위에 올려뒀는데 하루 만에 감쪽같이 사라졌거든요. 친구 생일 선물 주려고 전날 산 거였는데 편지 봉투에 넣어서 책상 위에 올려놨었죠. 그날은 오전에 펫시터가 왔고 오후에 조카딸이 와서 공부했어요. 저는 점심 먹고 낮잠을 잤는데 일어나서 보니 봉투만 덩그러니 있고 상품권은 없어진 거예요. 이번엔 정말 화가 났죠.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하면서 남편한테 이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이번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건 좀 이상하네. 요즘 은지가 돈이 궁해 보이던데. 그 학자금 대출도 있고 용돈도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나? 하면서 은근히 조카딸을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아니야, 우리 은진 그런 애가 아니야. 차라리 하다가 말을 멈췄어요. 사실 저도 속으로는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펫 시터 말이에요. 최근에 표정이 어둡고 전처럼 밝게 인사도 안 하고 뭔가 걱정이 많아 보였거든요. 사실 펫 시터가 좀 이상해. 요즘 돈이 필요한 일이 있나 봐. 저번에 월급 미리 달라고 했었거든. 제가 그러니까 남편도 그래? 그럼 그 친구가 수상하네. 내일 와서 일할 때 슬쩍 떠봐봐 하더라고요. 제가 굳이 남을 의심했던 건 물건이 없어질 때마다 가족들은 꼭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며느린 근처에도 없었어요. 현금이 없어진 날은 어머님, 저 오늘 부산지사에 출장 가야 해서 못 뵐 것 같아요. 주말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했고 상품권이 없어진 날은 법원에 서류 제출하러 가야 해서 바빠요. 라고 했었죠. 그러다 그 다음날 와서는 어머님, 요즘 기운이 없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제가 좋은 영양제 알아봐 드릴까요? 하면서 살뜰하게 챙기더라고요. 심지어 한 번은 저랑 같이 백화점에 다녀온 직후에 어머님, 집에 들어오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먼저 눈치를 채기도 했어요. 요즘 자꾸 물건이 없어져서 신경이 쓰여 하니까 정말요? 어떤 물건이 없어졌어요? 하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며느리가 눈치가 빠르네 정도로만 생각했죠. 어느 날은 며느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계속 물건이 없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CCTV 설치하는 게 어떠세요? 제가 아는 업체가 있는데 합리적인 가격에 확실하게 설치해줘요. CCTV? 그런 것까지 해야 하나? 다른 건물도 아니고 그냥 사람 사는 집인데 하며 제가 망설이니까 어머님, 요즘 같은 세상에 CCTV는 기본이에요. 게다가 어머님 댁처럼 큰 집은 더더욱 필요하죠. 제가 다 알아봐 드릴게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결국 며느리의 설득에 CCTV를 설치했어요. 거실, 현관, 복도, 심지어 2층 계단까지 주요 장소에 다 달았죠. 업체 사장님이 와서 이 정도면 집안 구석구석 다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그 후로도 물건은 계속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면 아무것도 안 찍혀 있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뒀는데 하면서 확인해 보면 꼭 사각지대에서만 물건이 없어진 거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사각지대를 알고 교묘히 가져간 건지 결국 CCTV 설치엔 의미가 없어서 그렇게 방치되고 말았죠. 그러던 중 운전기사님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누군가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도박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로또방인지 화투방인지. 충격이었죠. 10년 넘게 남의 집 일하면서 한 번도 문제 없었다는 아주머니가 도박이라니. 정말요? 아주머니가 도박을요? 제가 놀라니까 기사님이 저도 우연히 들은 거라 확실하진 않은데 돈 얘기 계속 하시더라고요. 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며느리도 비슷한 정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법원에서 우연히 들은 얘긴데 요즘 도박에 빠진 5, 60대 가정주부들이 많대요. 혹시 모르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아주머니도 그럴 수 있을까? 제가 물으니 글쎄요. 겉으로는 알 수 없는 게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어머님, 펫시터도 좀 조심하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 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진 후로 카드 빚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화목했던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뭐 하나 없어지면 혹시 당신이 하는 분위기가 됐죠.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는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사모님, 제가 둔해 보여도 나름대로 눈치가 있어요. 요즘 저를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저 정말 아니에요. 도박은 했지만 남의 돈 훔칠 사람 아니에요. 10년 넘게 이 일하면서 저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진심 어려 보여서 아니에요, 여사님. 전 여사님 의심 안 해요. 만약 그렇게 느껴지게 했다면 죄송해요. 라고 했지만 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죠. 펫시터는 아예 표정이 어두워져서 일만 하고 가더라고요. 예전엔 아주머니 오늘 코코가 이런 재밌는 행동했어요 하면서 수다도 떨고 그랬는데 이제는 산책 다녀왔습니다 하고는 바로 가버렸어요. 조카딸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이모, 요즘 집 분위기가 왜 이래? 다들 서로 훑어보면서 감시하는 것 같아 하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좀 예민한 시기야 했지만 사실 조카딸도 의심 명단에 있었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러다가 정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안방 금고 비밀번호가 노출된 일이었죠.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방을 나가려는데 금고 앞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메모지였는데 거기에 숫자 6자리가 적혀 있더라고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죠. 그게 바로 금고 비밀번호였거든요. 아니, 내가 이걸 왜 적어서 떨어뜨렸지? 하면서 당황했어요. 평소에 깜빡깜빡하는 일이 종종 있긴 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걸 메모해서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었어요. 마침 그날 며느리가 와 있었어요. 아들이랑 같이 인사드리러 온 거였죠. 제가 당황해서 메모지를 주우려는데 며느리가 먼저 발견했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금고 비밀번호 아니에요? 얼굴이 정말 빨개졌어요. 어머, 이게 왜 여기? 하면서 황급히 메모지를 받았죠.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님, 이거 정말 위험해요. 누가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하더라고요. 아들도 엄마, 이런 건 조심해야지. 왜 비밀번호를 적어놔? 하면서 잔소리를 했어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죠. 미안, 내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하면서 변명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정말 이런 걸 적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나서서 어머님, 제가 새 비밀번호로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번호로 하세요. 어머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건 너무 뻔하니까 다른 숫자로 조합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랑 같이 새 비밀번호를 정했죠. 어머님, 이 번호는 어머님만 아는 특별한 날짜로 조합한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시면 안 돼요. 하면서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금고안을 슬쩍 보더니 어머님, 금고안이 너무 어수선한데요? 중요한 서류들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쌓여있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찾기 힘들어요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각종 부동산 서류며 금융 서류, 보험 서류들이 정리 안 된 채로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 뭐 정리를 해야 하는데 엄두가 안 나서 하니까 며느리가 제가 정리해 드릴까요? 저 이런 거 전문이잖아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정말? 아이 그럼 고맙지. 근데 너무 번거롭지 않을까? 하니까 어머님 뭘 그런 걸 가지고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하면서 웃었어요. 그 순간엔 정말 복받았다 싶었죠. 며느린 정말 꼼꼼하게 일을 처리했어요. 서류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투명 파일에 라벨까지 붙여서 깔끔하게 정리해줬죠. 어머님, 이 서류는 매년 5월에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하는 거고요. 이건 임대차 계약 갱신할 때 필요한 서류예요. 그리고 이 보험은 내년에 만기니까 미리 확인하세요. 정리하다가 며느리가 어머님, 근데 통장이 너무 여러 개예요. 이 은행 저 은행 다 흩어져 있으면 관리가 어려우실 텐데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남편이 사업할 때부터 여기저기 통장을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쓰지도 않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어머님, 지금 금리가 좋은 특판 상품이 나왔어요. 여러 통장에 조금씩 있는 돈을 한 군데로 모으면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어요. 제가 은행 가서 상담받고 와드릴까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 송미 네가 알아서 정리해 와주면 나야 고맙지. 근데 통장이랑 도장이 필요하겠네? 라고 하니까 네 어머님, 통장이랑 인감도장 주시면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라고 했죠. 그때 남편이 옆에서 당신 며느리한테 너무 큰 부탁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며느리가 아버님 뭘 그런 걸 가지고요. 제가 매일 은행 업무 보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예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저는 별 생각 없이 통장 여러 개랑 인감도장을 며느리한테 맡겼어요. 며느리는 2시간이면 다 처리하고 올 수 있어요. 어머님은 집에서 쉬고 계세요 라고 말하곤 서류 가방에 제가 준 것들을 넣어서 나갔죠. 정확히 2시간 만에 돌아온 며느리는 새 통장과 함께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를 가져왔어요. 어머님, 특판 금리 상품으로 다 옮겨뒀어요. 이제 한 달에 이자만 몇십만 원은 더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해지한 통장들이고요. 이건 새로 만든 통장이에요. 서류를 보니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고 만기는 언제고 이자는 얼마인지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프린트까지 해왔더라고요. 어머, 정말 일 잘하네. 고마워 정말 하니까 그렇게까지 고마워하실 일 아니에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하면서 겸손했어요. 남편도 우리 며느리 덕분에 돈 관리가 수월해졌네.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하면서 칭찬했고 아들도 엄마 이제 통장 정리됐으니까 헷갈리지 마 하면서 안심하는 눈치였죠. 그러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정원에서 펫시터가 급하게 절 불렀어요. 아주머니 이거 보세요. 화단 옆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밖에 나가보니 펫시터가 뭔가 반짝이는 걸 들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제 금팔찌였어요. 몇 달 전에 없어졌던 거였는데 어떻게 정원에 있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내 팔찌네? 이게 왜 여기... 저도 당황했고 펫시터도 어리둥절해했어요. 저도 화단에 코코 장난감 주우러 갔다가 발견했어요. 땅 위에 그냥 놓여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상한 게 이 팔찌가 흙 하나 안 묻은 깨끗한 상태였어요. 몇 개월 동안 밖에 있었다면 녹슬거나 더러워져야 정상인데 말이죠.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여사님, 이 팔찌 본 적 있으세요? 아주머니는 팔찌를 보더니 어머, 이거 사모님이 잃어버렸다고 한참 찾던 거 아니에요?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정원에... 제가 의아해하니까 아주머니가 갑자기 혹시 제가 청소하다가 실수로 쓰레기랑 같이 버렸나? 아닌데 설마 그럴 리가... 하면서 당황스러워했어요. 아주머니가 버렸다고요? 제가 단호히 되묻자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혹시나 해서...
제가 가끔 정신없이 청소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긴 하니까요. 하면서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를 의심하기엔 뭔가 이상했어요. 팔찌가 쓰레기통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면 더러워야 정상인데 너무 깨끗했거든요. 게다가 정원 화단은 펫시터가 매일 오가는 곳인데 반짝거리는 그 팔찌를 몇 개월 동안 못 봤다는 것도 말이 안 됐죠. 누군가 일부러 여기 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 왜? 무슨 목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집 금고에서 현금 1,000만 원이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그날 아침 남편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고를 열었는데 여보, 돈 봉투가 없어!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달려갔어요. 금고 안을 확인해보니 정말로 전날 밤 확인했던 현금 봉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죠. 아니 어제 분명히 있었는데 저도 당황해서 금고 안을 뒤졌지만 없었어요. 다른 서류들은 그대로인데 현금만 쏙 빠져 있었죠. 게다가 하필이면 금고방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더라고요. 금고에 대한 정보가 남으면 오히려 역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설치를 거부했던 기억이 그제야 났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정말 큰일이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남편이 전화기를 들려는데 마침 그때 며느리가 아들이랑 같이 들어왔어요. 주말이라 식사를 같이 하러 온 거였죠. 어머님,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묻자 남편이 금고에서 1,000만 원이 없어졌어! 하고 대답했어요. 곧장 며느리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1,000만 원이요? 언제 없어진 걸 아셨어요? 방금 확인했는데 없더라고. 어제까진 있었어. 그럼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없어진 거네요. 며느리가 잠깐 생각하더니 아버님, 어머님 잠깐만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시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1,000만 원이 없어졌는데! 남편이 화를 내니까 며느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아버님, 지금 상황을 보면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죠. 금고도 부서진 게 아니고 비밀번호를 알고 연 것 같은데 그럼 집안 사람의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섣불리 경찰에 신고했다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범인으로 밝혀지면 그 사람은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도 맞아요 아빠. 일단 며느리 말대로 우리끼리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거들더라고요.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만약 조카딸이나 다른 사람이 순간의 실수로 가져갔다면 경찰 신고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집에 시끄럽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도 싫었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니? 제가 묻자 며느리가 제가 먼저 조사를 해볼게요. 전 변호사니까 이런 일은 자주 다뤄봤어요. 체계적으로 하나씩 확인해보면 분명히 실마리가 나올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래, 네가 전문가니까 한번 알아봐줘. 대신 빨리 처리해야 해. 남편이 동의하자 며느린 바로 행동으로 나서기 시작했죠. 우선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집에 출입한 사람들 명단을 작성해 볼게요. 그리고 각자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CCTV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정말 전문가답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정말 바보였던 것 같아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었으니까요. 며느리가 노트를 꺼내서 뭔가 적기 시작했어요. 어제 집에 있었던 사람이 가사도우미 아주머니, 펫시터, 운전기사님, 그리고 조카 하면서 한 명씩 이름을 적더라고요. 일단 한 분씩 따로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겠어요. 알리바이 확인하고 혹시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말이에요. 며느리가 말하자 남편이 그래, 빨리 시작하자! 라며 대답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었네요. 며느리는 여러 번 해본 전문가답게 집안 사람들을 하나씩 조사했어요. 먼저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죠. 아주머니, 어제 몇 시에 퇴근하셨어요? 5시에 퇴근했어요. 평소랑 똑같이요. 아주머니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는 듯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며느리는 마치 진짜 변호사처럼 꼼꼼하게 질문했죠. 퇴근하실 때 금고 쪽은 안 가셨고요? 네, 전 2층은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메모를 하더라고요.
노트에 빼곡히 적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우리로선 믿을 수밖에 없었죠. 혹시 퇴근하실 때 이상한 적은 없으셨나요? 평소와 다른 점이라든지. 아니요, 없었어요. 평소처럼 현관문 잠그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펫시터 차례였어요. 어제 강아지 산책 몇 시에 했죠? 4시에서 5시 사이였어요. 그 후엔 바로 가셨나요? 네, 바로 갔습니다. 펫시터는 여전히 어두운 표정이었지만 대답은 또렷했죠. 며느리가 산책할 때 집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은 못 봤나요? 하고 물으니 아니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했어요. 조카도 조사를 받았어요. 어제 공부하다 몇 시에 갔어요? 8시쯤 갔어요. 이모가 저녁 먹고 가라고 했는데 약속이 있어서. 은지는 뭔가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2층에서 공부만 했어요? 네, 화장실 가는 것 빼곤 계속 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즘 금전 상황은 어땠어요? 용돈은 충분했고요? 학자금 대출 때문에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러자 은지가 당황하면서 네? 그게 지금 이 일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하니까 며느리가 아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이제 가족이니까 걱정돼서요. 하면서 넘어갔죠. 하지만 은지 표정은 이미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죠. 설마 저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죠? 하니까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상황만 파악하는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요. 라고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해졌죠. 각자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나서 며느리가 확인할 게 있다며 잠깐 외출을 했어요. 그리고는 1시간 후에 돌아와 우리를 불러 모았어요. 일단 어제 저녁 이후로는 외부인이 들어온 흔적이 없어요. CCTV 확인해봤는데 특별한 건 없었고요. 현관이나 창문도 다 잠겨 있었다고 하시니 외부 침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서류를 꺼내 보여주면서 그런데 어머님, 아무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었거든요. 하는 거예요. 보니까 제 통장 거래 내역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며칠 전에 2천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됐어요. 땡땡은행 땡땡 지점에서요. 뭐?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놀라서 확인해보니 정말로 2천만 원 인출 기록이 있었어요. 난 그런 적 없어. 이게 무슨 일이야? 네가 말한 그때면 내가 친정 갔던 날이야. 은행은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길 바랬는데 아무래도 답은 이거 같네요. 어머님,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건 아닐까요? 제가 은행 CCTV를 확인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흐릿하긴 했지만 저와 비슷한 사람이 은행 ATM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검은 외투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체형이나 머리 스타일이 저와 비슷했어요. 그 정도면 너무나 강력한 증거였죠. 이게 나라고? 아니야, 난 은행 간 적 없어. 제가 강하게 부인했지만 가족들 표정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남편이 여보,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 많아졌잖아. 지난주에도 가스불 끄는 거 잊어버렸고. 혹시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내가 왜 2천만 원을 찾아? 그것도 현금으로. 그리고 그날 난 친정에 있었어. 동생이 증인이야. 제가 억울해서 소리쳤지만 며느리가 어머님, 요즘 치매 초기에는 이런 일 있을 수가 있어요. 본인은 전혀 기억 못 하시는데 실제로는 행동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제 친구 어머니도 그러셨대요. 하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도 엄마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그냥 검사만이라도. 요즘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대. 하는데 정말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럼 금고에 있는 돈도 내가 빼놓은 걸 깜빡하고서 생사람 잡고 있단 거야? 너희들이 날 미친 사람 취급하는구나. 내가 치매라니 말도 안 돼. 그때 조카가 조심스럽게 이모, 사실 나도 본 게 있어. 지난주에 이모가 밤에 일어나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봤거든. 그래서 내가 이모 왜 안 자? 라고 했더니 응? 내가 왜 여기 있지? 라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냉장고 문 열어놓고 그냥 가신 적도 많고 라고 하는 거예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도 거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사모님이 가끔 물건 둔 곳을 못 찾으실 때가 있었어요. 아주머니 내 안경 못 봤어요? 하시는데 찾아보면 머리에 올려놓고 계실 때도 있었고, 지난달엔 지갑을 냉장고에서 발견한 적도 있었죠. 그땐 다들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운전기사님까지 사모님 죄송한데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지난주에 병원 가신다고 하셔서 모시고 갔는데 도착하니까 우리가 여기 왜 왔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했더니 아 맞다 하셨는데 하고 말했어요. 이렇게 모든 정황이 저를 치매 초기 환자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 그냥 건망증이 있는 것뿐이지 정말 멀쩡했거든요. 2천만 원을 찾은 기억도 없고 그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이건 다 계획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때 며느리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어머님, 혹시 다른 곳에 돈을 숨겨놓으신 건 아닐까요? 치매 초기 증상 중에 물건을 숨기고 잊어버리는 게 있거든요. 보통 자기만 아는 곳에 숨겨놓고는 완전히 잊어버리시죠. 우리가 같이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럴 리가 하면서도 점점 불안해졌어요. 정말 내가 어딘가에 숨겨놓고 잊어버린 걸까? 아니면 누군가 날 모함하는 걸까? 하지만 가족들이 하나같이 내 이상행동을 증언하니 저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더 충격적인 주장을 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저희 집 금고도 누군가 여러 번 흔적이 있어요. 이전에 확인하려고 했더니 비밀번호가 여러 번 잘못 입력된 기록이 있더라고요. 뭐? 너희 집 금고를? 남편이 놀라서 물었어요. 네. 그리고 며칠 전 아침에 확인해보니 금고 근처에 어머니 머리핀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현금 5천만 원이 없어졌고요. 뭐? 5천이나? 제가 놀라서 되묻자 며느리가 차가워진 표정으로 말했죠. 저도 믿기 힘들어서 두고 보자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상황을 보니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선 가방에서 제 머리핀을 꺼내주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제 머리핀이 맞았고요. 말도 안 돼. 내가 왜 너희 집 금고를 열어?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제가 항변했지만 며느리는 어머님, 지난번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금고 여는 걸 옆에서 보셨잖아요. 아무래도 무의식 중에서 기억하고 계셨다가 저희 집에 와서 하면서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아들이 화가 난 표정으로 엄마 아니지? 엄마가 그럴 리가 없잖아. 정말 우리 집 금고를 열어본 거야? 지금 상황에선 엄마 아니면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데 라고 하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마저 날 의심하다니. 아니야. 난 너희 집 금고 근처에도 안 갔어. 지난번에 갔을 땐 거실에만 있었어. 그럼 엄마 머리핀이 왜 거기 있어?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지. 누군가 조작한 거야.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며느리가 나섰어요. 모두 진정하세요. 어머님도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에요. 병 때문에 그러신 거니까 우리가 어머님을 도와드려야 해요. 아, 무슨 병? 난 멀쩡하다고!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가족들은 저를 환자 취급하고 있었어요. 남편까지 나서서는 저만 들리는 작은 목소리로 당신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병원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더 일 키우지 말고 라고도 했죠. 며느린 마지막 한 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어머니가 최근에 병원에 간 기록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치매 검사를 받으신 기록이 있더라고요. 뭐? 난 그런 적 없어. 제가 놀라서 부인했지만 며느린 태블릿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땡땡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2달 전에 검사 받으신 기록이에요. 의사 선생님 소견에 경도 인지장애 의심이라고 나와 있네요. MRI 검사도 받으셨고 인지 기능 검사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다고. 서류를 자세히 보니 정말 제 이름과 주민번호가 적혀 있었고 병원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심지어 의사 서명까지 있었죠. 하지만 전 기필코 그 병원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이건 조작이야. 난 거기 간 적 없어. 땡땡 대학병원은 집에서 너무 멀어서 갈 일도 없고.
하지만 가족들은 이미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죠. 이젠 제 말이 아예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말 억울해서 미칠 노릇이었죠. 눈뜨고 코베이는 기분을 실감하면서요. 그때 며느리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써요. 사실 병원에서 어머니 보호자로 등록된 제게 연락이 왔었거든요. 어머니가 예약하고 안 오셔서 확인 전화 왔었는데 제가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어머니가 깜빡하실 수도 있다고 여겼는데 제가 금고에서 돈을 잃어버린 후에 그 생각이 나서 기록을 찾아본 거였어요. 보호자? 내가 언제 널 보호자로 등록했어? 어머님, 작년에 건강검진 받으실 때 제가 같이 가서 서류 작성 도와드렸잖아요. 그때 비상연락처에 제 번호 적으셨고요. 병원에선 자동으로 보호자로 등록됐나 봐요. 순간 아차 싶었어요. 맞아. 작년에 며느리가 병원 동행해 준 적이 있었죠. 그때 뭔가 서류를 많이 썼는데 설마 그때 내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병원 예약까지 했단 말인가? 그리고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며느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님 명의로 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인데 최근 몇 개월간 같은 물건을 여러 번 구매하신 기록이 있어요. 화장품을 일주일에 3번씩 사신 적도 있고 같은 옷을 색깔만 다르게 5벌이나 사신 적도 있어요. 내역을 보니 정말 이상한 구매 패턴이 있었어요. 같은 제품을 반복해서 구매하고 심지어 같은 날 같은 물건을 2번 산 기록도 있었죠. 금액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쓴 달도 있었고요. 이건 내가 산 게 아니야. 난 이런 거 산 적 없어. 어머님, 이 카드는 어머님만 쓰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구매 기록에는 어머님 휴대폰 인증까지 되어 있어요. 배송지도 어머님 댁으로 되어 있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통장 정리를 도와준다면서 가져갔을 때 제 개인정보를 다 빼갔구나. 카드 번호, 휴대폰 정보, 심지어 공인인증서까지. 뒤늦게 알았지만 이미 상황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 물건들 다 어디 있어? 내가 샀다면 집에 있어야 하는데. 제가 따지니까 며느리가 어머님, 치매 환자분들은 물건을 사고도 어디 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선물한다고 남한테 주셨을 수도 있고 하면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죠. 그러고 보니 엄마가 요즘 지출이 많아졌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내 카드 명세서 왔을 때도 이상하다고 했잖아. 그때 며느리가 결정적인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시죠. 이번 일은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묻어두죠. 그리고 다음 달까지만 저희 5천만 원만 돌려주세요. 어머님이 어디 숨겨놓으셨는진 천천히 생각해보면 기억날 거예요. 아니, 돌려줄 돈이 없다니까! 난 가져간 적이 없어!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저도 피해자인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면서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하고 싶진 않지만 저희도 그 돈이 급한 상황이거든요. 사업 자금으로 써야 하는 돈이었거든요. 남편이 잠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어머님이 저희 집 금고를 열고 돈을 가져가신 건 명백한 절도예요. 그날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신 기록이 있고 머리핀 사진도 찍어놨거든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하지만 정말 그러고 싶진 않아요. 어머님이 병원 가서 치료받으시고 돈만 돌려주시면. 그래도 가족인데 경찰 신고 너무하지 않냐? 네 말 따라 병일 수도 있는 건데. 남편이 말리려 했지만 전 오히려 단호하게 말했어요. 신고해! 난 떳떳하니까. 경찰 조사받으면 내가 안 했다는 게 밝혀질 거야.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다들 당황했어요. 특히 며느리가 눈이 흔들리는 게 보였죠. 아마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나 봐요. 어머님, 정말 그러실 거예요? 경찰 조사 받으시면 어머님한테 좋을 게 없어요. 치매 진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뭐가 좋을 게 없어? 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당당해. 오히려 누가 날 모함하는지 밝혀질 거야. 주변에서 다들 말렸지만 전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아니면 내가 직접 경찰서 가서 신고할게. 누군가 날 모함하고 있다고. 내 명의 도용해서 병원 기록 조작하고 신용카드 도용한 사람 찾아달라고. 그러자 며느리가 한 발 물러나며 어머님, 다음 달까지 시간 드릴게요. 어차피 어머님 말씀 아무도 안 믿어요.
너무 무리하면 건강이 안 좋아지실 수 있으니 우선 진정하시고 라고 하기에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게 신고했죠. 여보세요? 경찰서죠? 절도 사건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가족들이 웅성거렸지만 전 꿋꿋하게 서 있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지겠지. 내가 아니라는 게 증명될 거야.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2명의 형사님이 오셨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신고자가 누구시죠? 하고 물었어요. 제가 나서려고 하자 며느리가 역으로 나서서 제가 신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 금고를 열고 돈을 가져가셨어요. 하면서 준비한 서류를 보여줬어요. 각종 증거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완벽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본인 행동을 기억 못하세요. 가족들이 다 증언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형사님이 저를 보면서 어르신, 며느님 집 금고 여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고 물었어요. 없습니다. 전 그런 적 없어요. 누군가 절 모함하는 거예요. 제가 강하게 부인했지만 형사님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어르신, 일단 경찰서로 가서 자세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지문대조도 해봐야 하고. 좋아요. 가서 조사받으면 제가 결백하다는 게 밝혀질 거예요. 전 당당하게 형사님을 따라 나섰어요. 차를 타려는데 젊은 형사님이 잠깐만요. 신고자분 신분증 좀 확인하겠습니다. 하면서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주며 자신을 로펌 변호사라고 말하더군요. 그러자 신분증을 확인하던 형사님이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시군요. 근데 가족관계 확인차 양가 부모님께도 연락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며느리 얼굴에 순간 당황한 빛이 스쳤어요. 그게 꼭 필요한가요? 친정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는데. 네, 절차상 필요합니다. 가족 간 고소사건은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해서요. 특히 피고소인이 치매 의심 환자라면 더더욱 가족들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조사실에 앉아있는데 형사님이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하고 나가셨어요. 며느린 불안한 표정으로 계속 시계를 봤고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모습이 초조해 보였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조사실 문이 열리면서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였는데 들어오자마자 며느리를 보고 아이고 이놈아! 하고 불렀어요. 충격적인 건 제가 아는 사돈댁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봤던 사돈은 전부 고용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부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갑자기 제게 무릎을 꿇었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딸이 또 이런 일을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일으켜 세우려 하는데 며느리 아버지도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대로 다 말할 테니 용서해 주세요.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밤잠을 설친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전부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모든 걸 들켰다고 생각했는지 며느리의 부모, 그러니까 진짜 사돈이 진실을 술술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딸이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 로펌에서 사무보조로 일하다가 해고됐어요. 서류 정리하고 복사하는 일만 했는데 변호사인 척하고 결혼한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그럼 변호사 자격증은 다 위조예요. 저희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가 허언증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는데 잘 안 됐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울면서 말을 이었어요. 전에도 다른 집에서 비슷한 일을 저질렀어요. 시댁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가 그땐 저희가 무릎 꿇고 빌어서 협의했는데 이름까지 바꾸고서 또 이런 일을. 경찰서까지 오게 되니 더는 숨길 수가 없네요. 이번 결혼은 저희가 심하게 반대하니 알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사님이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분이 준 자료를 자세히 확인해보니 위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보니 변호사 등록도 안 돼 있었고요. 아마 현장에서 그렇게 확인해볼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겠죠. 자, 보세요. 은행 CCTV 원본입니다. 하면서 선명한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 속에는 제 옷을 입고 가발까지 쓴 며느리가 ATM에서 돈을 찾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2천만 원을 찾은 사람은 어르신이 아니라 며느리분이었습니다. 변장을 했지만 키 차이나 걸음걸이로 확인됐습니다. 형사님이 며느리를 보면서 근데 김송미 씨, 당신이 제출한 이 서류도 좀 이상하네요? 하면서 서류를 펼쳐놨어요. 여기 시어머니 통장에서 2천만 원이 인출됐다는 거래 내역인데 은행 직인이 좀 이상한데요. 며느리가 당황하면서 그게 제가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은 건데 하고 더듬거렸어요. 젊은 형사님이 노트북을 켜면서 제가 은행 전산조회를 해봤는데 이 거래 내역은 위조된 겁니다. 진짜 거래 내역과 폰트도 다르고 직인 위치도 틀려요.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이상한 게 또 있어요. 형사님이 CCTV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은행으로 가는 길에 있던 CCTV예요. 김송미 씨가 변장할 옷을 들고 가는 모습이 찍힌 거 보이시죠? 가방에 가발이 삐져나온 것도 보이고. 며느리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근데 형사님이 폭탄 선언을 했죠. 사실 우리가 김송미 씨를 주목한 건 꽤 됐어요. 몇 년 전에 다른 피해자가 신고했거든요. 뭐라고요?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4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며느리를 가리키며 저 여자예요. 제 돈 훔쳐간 사기꾼! 하고 소리쳤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에게 사기를 당했던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도 있어서 형사님이 연락해서 불렀다고 하더군요. 몇 년 동안 찾았어요. 우리 집 와서 세금 줄여준다고 서류 다 가져가더니 통장에서 돈 빼갔어요. 그 옆에 남성도 저도 피해자입니다. 분당에서 당했어요. 회계장부 정리해준다면서 하면서 분노에 떨었죠. 더 충격적인 사실도 나왔어요. 며느리 핸드폰을 조사하니 타겟 리스트가 있었어요. 부유한 집 며느리가 될 만한 남자들 명단이 쭉 있었는데 우리 아들도 거기 있었죠. 직업, 재산 규모, 부모님 정보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어이없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며느리가 저희 집 펫시터한테 접근해서 사모님이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제게 알려주세요 하고 돈을 줬대요. 그래서 펫시터가 며느리 편을 든 거였죠. 가사도우미 아주머니한테도 사모님이 물건 숨기는 걸 봤다고 거짓 증언하게 했고요. 다 돈으로 매수한 거였죠. 그래서 금팔찌도 며느리가 일부러 정원에 놓고 펫시터가 발견하게 한 거였죠. 전부 다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증거물이었던 거예요. 진짜 사돈, 그러니까 며느리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울면서 어머님, 저희가 다 변상하겠습니다. 그동안 훔쳐간 것들도 다 돌려드리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병원 치료 받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 순간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분명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무릎 꿇고 우는 부모님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들 생각이 났어요. 이 일로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까? 일단 아들하고 상의해 봐야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며느리 부모님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절을 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이미 경찰한테 연락을 받았는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를 의심했어. 정말 미안해. 아들이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나도 처음에 믿기 힘들었어. 그 사람이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니. 2년 동안 속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 우리는 곧장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남편은 절대 용서하면 안 돼. 끝까지 처벌받게 해야지. 당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잖아. 했지만 딸은 오빠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오빠가 더 상처받을까 봐. 라고 했어요.
결국 아들의 의견을 물었죠. 네가 결정해, 네 인생이니까. 아들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엄마, 전 이제 이 사람과 관련된 모든 걸 잊고 싶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저는 결국 합의를 했습니다. 며느리 집에서는 피해액 전액과 위자료를 포함해 1억을 배상했고 며느리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다른 피해자들은 합의를 거부해서 결국 며느리는 징역을 선고받았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가족은 많이 달라졌어요. 서로를 의심했던 일을 반성하고 더 끈끈해졌죠. 다들 제 눈치를 어찌나 보던지요. 저도 작지 않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이 또한 우리 가족을 더 돈독하게 만들기 위한 시련이라고 생각하며 이겨내려 하고 있어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와 펫시터는 제게 사과했지만 곧바로 해고했어요. 그리고 제가 조카에게 사과를 했죠. 괜히 의심해서 미안하다고요. 무엇보다 아들이 걱정이었는데 온 가족이 함께 노력했어요. 딸이 매주 와서 오빠랑 시간을 보냈고 남편도 아들과 등산을 다니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죠. 저도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자주 해줬고요. 아들, 엄마가 더 잘할게. 이번 일로 네가 받은 상처 우리가 다 치유해줄게. 상담도 받게 했어요. 처음엔 거부했지만 엄마도 같이 받을게. 나도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거든 하니까 따라왔더라고요. 상담사 선생님이 이런 경우 피해자가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 잘못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사기꾼들은 아주 교묘하게 접근하거든요. 라고 하셨죠. 지금은 그 일이 있은 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아들은 좋은 사람 만나서 조심스럽게 연애를 하고 있어요.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알아보고 있죠. 저도 예전처럼 빨리 결혼해라 하고 재촉하지 않아요. 천천히 알아봐. 사람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해. 그 일을 겪으면서 배운 게 많아요. 첫째, 아무리 가족이라도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것. 둘째,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 셋째, 무엇보다 가족 간의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 요즘도 가끔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참고 넘어가지 마시고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믿고 의지하면 극복 못할 게 없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가족의 사랑으로 상처를 극복했고 이제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됐죠. 여러분도 부디 이런 일 겪지 마시고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